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2,0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났는데 2006년 양측의 충돌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불기소 의견이 나온 김 여사 수심위와 비교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정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갖습니다.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서로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해리스는 2차 토론을 하자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밤사이 중동에서 대규모 공습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수도 베이루트를 타격한 겁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2,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도시 곳곳 1,100개 이상의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로 꼽히는 아브라임 아키를 사살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재까지 492명이 숨지고 1,6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이루트 주민들 수천 명은 피란을 떠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레바논 국민이 600명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비슷한 규모의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AP통신은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래로 가장 큰 피해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즉각 로켓으로 반격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이 레바논이 아닌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It placed rockets in your living rooms and missiles in your garage.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에 추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와 임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움직임을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의 무력 개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걸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또다시 대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녁을 함께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듯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한 대표는 다시 날을 잡자고 했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대통령실 내부에선 독대 요청 사실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내 친윤계에서도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은 한 대표가 당정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보단 자신의 입지만 고려하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독대 요청 공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선 오늘 만찬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최근 최상병 사건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통신 내역을 보니 4년 전인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됐을 때 김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고 고발인 조사 첫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첫 연락은 9월 23일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이틀 뒤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후 5시 13분에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23일에 전화는 3번, 문자는 1번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전화 7번, 문자는 3번 오갔습니다. 황 전 국장을 고발인으로 조사한 25일에는 9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씨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그 뒤에도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무렵인 10월 5일과 6일에 3번,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한 달간 40번 가운데 김 여사가 먼저 연락한 건 25번이고 이 씨가 한 건 15번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수사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두 사람이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슨 대화가 이뤄졌을까? 이종호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종호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씨 회사 직원의 컴퓨터에선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씨는 김 여사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게 이제 뭐 무혐의도 받았다가 여사님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뭐 연락처를 모르니까.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 이 씨는 언젠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며 이종호 씨의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을 묻자 이 씨는 김 여사의 직원들이 전화 와서 자료에 대해 물었을 뿐 김 여사 본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이 씨의 검찰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주라고 했었다며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대상이 김 여사였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대통령실과 이 씨의 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근 김 여사 수심위에선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당시 최 목사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란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최 목사 수심위에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수심위에 최재형 목사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다른 위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이후로 미뤘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게 검찰 결론인데 명품 가방을 준 최 목사에 대해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경합주의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는 2차 토론을 거듭 압박했는데 토론 대신 인터뷰 프로그램에 두 후보가 각각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오늘 공개된 뉴욕타임스 시에나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해리스 후보가 박빙 우세였는데 한 달 만에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개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CBS 유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과 주요 경합주 평균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건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도 우위에 있지 않은 초박빙 판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공식 일정의 절대 다수를 경합주에 할애하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해리스는 2차 TV 토론을 거듭 압박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Join me on the debate stage. Let's have another debate. There's more to talk about, and the voters of America deserve to hear. And we should have another one before Election Day. 하지만 앞서 트럼프 후보는 추가 토론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The problem with another debate is that it's just too late. Voting has already started. She's had her chance to do it with Fox. You know, Fox invited us on, and I waited and waited, and they turned it down. They turned it down. 사실상 추가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두 후보 측은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잇따라 출연해 인터뷰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여러 국적을 가진 K-팝 아이돌의 데뷔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2명의 탈북민이 포함된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 화제입니다. 2013년 탈북한 유혁 씨는 자신이 아이돌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릴 땐 북한에서 꽃제비로 지내며 살기 위해 구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어봐서 알거든요. 진짜 어릴 때. 굶어서 죽는 게 진짜 너무 초라하고 진짜 돈 많이 벌면 진짜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세상에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랩을 했던 게 아이돌을 향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2018년에 탈북한 김석 씨도 지금은 일본, 미국 멤버들과 함께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와서 나 이 일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지, 음악으로. 그래서 본인도 랩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알파벳부터 영어를 배우고 직접 가사도 쓰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K-팝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론 탈북민 대신 K-팝 아이돌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뭔가 이렇게 꿈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술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이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57세 체코 남성이었는데 이미 여러 번 전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이탈리아 볼로냐의 박물관에서 중국의 반체제 미술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벽에서 한참 서성거리던 남자가 작품 근처에 다가가더니 이렇게 밀어 넘어뜨립니다. 깨진 파편 위에서 보란 듯 손을 번쩍 들고 결국 주변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조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 웨이웨이의 도자기 큐브로 100kg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범인은 이미 미술계에서 여러 번 예술가와 작품들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엔 알몸으로 동상 위에 올라가서 체포되거나 2018년엔 다른 작품을 훼손한 뒤에 내 예술을 위해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범인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깨진 작품은 우선 천으로 덮어뒀는데요. 아이웨이웨이는 미술품을 교체하더라도 원본의 가치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전시 동안 작품의 자리를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수백 대의 자동차와 사람들이 모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도 파괴됐습니다. 다가오는 경찰차를 수백 명의 군중이 둘러쌉니다. 차에 올라타고 두들기고 부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이들은 교차로를 점거하고 길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렸는데 경찰은 11건의 불법 모임이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을 향한 총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는데요. 필라델피아 경찰은 경찰의 범죄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범인들이 도망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위치한 펜실베니아주 미국 대선의 대표적인 격전지죠. 여기서 벌어진 사고에 온라인에선 주지사의 당적을 문제 삼는 등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으며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 회장은 오히려 자신의 연봉을 올리는 결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얘기입니다. 20% 넘게 올린 수협 회장의 연봉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2개의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과 부실채권 매각 TF팀입니다. 최근 1년 새 경영 실적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일선 수협은 지난해 말엔 57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는 반년도 안 돼 1,0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수협을 이용하는 많은 어업인과 일반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아졌고 연체 금액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에 수협은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경영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협 이사회는 지난 5월 노동진 수협 회장의 연봉을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21.7%,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사회의 인상안을 최종 승인한 건 노 회장이었습니다. 수협 측은 농협 등과 비교해 노 회장의 수당이 낮아 이번에 인상하기로 한 거라며 수산 현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봉 인상이 경영 성과가 아닌 다른 기관과의 단순 비교가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수협의 내부 문건에선 24년 연말 결산은 더 악화될 걸로 추정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 중 2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달 월급은 95만 원이었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사관리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중 2명이 지난 15일 밤 숙소에서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섭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한 명은 가지고 나갔지만 꺼둔 상태입니다. 임금 불만 탓으로 보입니다. 일하고 다음 달 돈을 받는 구조라 이달에는 교육비에서 숙소 비용 등을 빼고 95만 원 정도만 손에 쥐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월급 206만 원을 받는 계약에도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공장 등에서 52시간 일하고 받는 것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필리핀 그 불법 체류자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한 2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다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뭐 50만 원 더 받으려고 다른 데에서 가서 일을 하지. 사라진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범 사업이 잘 돼야 취업이 연장된다는 서한을 개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급여를 주는 걸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기아의 시즌 1위를 이끈 1등 공신 김도영이 이젠 기록 경신에 나섰습니다. 프로야구 통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시즌 38호 홈런으로 136득점째를 기록하는 등 138득점을 기록해서 10년 만에 팀 선배 석원창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센터 쪽으로 뒤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이 타구는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또 한 번 새로 쓰였습니다. 1회 말 1번 타자로 나온 김도영의 시즌 38호 홈런.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김도영은 올 시즌 136득점째를 기록하며 프로야구 통산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미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과 최소 타석 내추럴 히포더 사이클, 최소 경기이자 최연소 30-30과 최연소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기록까지 쓴 김도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한 겁니다. 5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해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0번째 도루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대망의 40홈런 40도루에 홈런 2개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5경기 남았는데 KBO 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40-40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잘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3득점을 추가한 김도영은 최다 득점 기록을 138득점까지 늘렸습니다. 이날 기아는 투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삼성의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1군 경기에 처음 출장한 윤도현이 4타수 3안타 1타점 맹활약해 타선을 이끌었고 두 번째 투수로 오른 김기훈이 무실점 호투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5경기가 남은 기아. 과연 김도영이 40-40과 함께 역대급 활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광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